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자체 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AI 칩 감소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즉 기술주가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우지수는 0.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15% 하락했습니다. S&P 500 역시 0.64%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외에 개별 경제 지표는 크게 무리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 자체에서 AI 칩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딥시크 이슈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미국 자체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을 해서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테슬라, 메타까지 모두 약세가 이어졌고 구글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건 H20을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버전도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 내 반도체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많이 안 팔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약세가 이어지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라클이 5% 떨어졌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4% 약세, 오토데스크는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9%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벨의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서 18% 하락했고요. 델테크놀로지도 8%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AI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을 해서 3에서 5%가 평균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확인을 쭉 해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바이두가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차 쪽으로 보시게 되면 테슬라를 포함을 한 샤오펑이 3, 4% 정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증권, 금융, 암호화폐, 양자암호를 확인해 보게 되면 종목별로 다른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금융 관련주는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암호화폐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아이리스는 다른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약세는 양자암호 약세로 이어지고요. 시장의 혼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금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확인해 보게 되면 뉴포트리스 에너지가 6%대 약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유틸리티 관련주 전반적으로 3에서 5%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원전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나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가 원전 관련주인데 뭐 3에서 5% 정도 약세가 이어진 만큼 내일 원전주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썬런이나 퍼스트 솔라 이 종목들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죠. 약세가 이어졌고요. 퓨얼셀 에너지나 플러그 파워, 블룸 에너지의 경우는 연료 전지, 수소 이쪽인 거죠. 그래서 이쪽도 내일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즈는 전반적으로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소매 유통 쪽으로 보게 되면 다이소 같은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트리가 3%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음식료, 담배 관련주는 강보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드론, UAM, 우주항공 전반적으로 약세 이어졌고 디어 캐터필러를 포함을 한 방산주도 약세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차트를 한번 볼게요.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45,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우지수 기준이죠.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저점, 고점, 그리고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추세는 이렇게 상승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유지를 하게 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큰 악재는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역시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아마 실적 발표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흐름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조금 받아야지만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미국의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이슈와 함께 잭슨홀 미팅도 계속 마무리가 잘 됐죠.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3차 개정안이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사주소가 의무화가 있고요. 의무 공개 매수제가 있습니다. 이 의무 공개 매수제가 뭐냐면 M&A 하는 거 있죠. M&A를 할 때 개인주주들의 주식도 사야 된다라는 걸 의무 공개 매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M&A를 할 때 최대주주 주식만 비싸게 사주고 일반 개인주주들은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근데 50%가 넘게끔 개인주주의 주식도 사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도입 법안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이거는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자금이 100조 가까이 모일 거고요. 100조. 이거는 10대 성장 동력에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개편안이 9월 중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슈 때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9월 중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경제지표 발표가 5일 고용 보고서와 함께 11일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슈가 18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지 이슈가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일에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와 함께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재의 발표가 있고요. 4일에는 뉴욕 연은총재와 시카고 연은총재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일부 금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국내 지수가 변동폭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미국 쪽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금리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과 다르게 횡보가 이어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중요한 지수 포인트가 3220에서 3230포인트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수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3130포인트까지 1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닥 흐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결국은 눌리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박스권의 저점은 막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70포인트부터 813포인트에서 5포인트, 여기에 당분간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업종별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업종별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를 포함을 한 반도체가 내일은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도가 왜 이어질까요? 왜?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이 결국은 국내 지수를 움직이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고요.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최근에 한 달 넘게 8월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유는 대표적으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였는데요. 상장사 10개를 기준으로 상장사가 10개였을 때 6개의 종목이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목표가 하향. 이 목표가 하향이 됐다라고 하는 건 실적이 60% 회사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접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매도세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3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건 3분기에 철저하게 실적주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를 포함을 해서 이슈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달, 10월달 이슈가 뭔지 체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우리 이거 계속 순환매 도니까 요거 일정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금리에 대한 이슈겠죠. 금리에 대한 이슈에 따라 이거는 시장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이슈가 있죠. 무비자. 그러면 당연히 중국 소비주를 포함을 해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까지 보시게 되면 추석이 있죠. 추석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유통 및 뭐 국내 물류 이런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하나 더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9월 달에 우리 소비 쿠폰 받잖아요. 소비 쿠폰. 이 소비 쿠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유통 관련주도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죠.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아직 제대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9월에서 10월 초까지는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크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9월 전망을 확인해 보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우리 자사주 소각 얘기가 있잖아요. 자사주 소각. 근데 이 자사주 소각을 하라고 했더니 무슨 짓을 하냐? 이비를 발행을 해버리는 거죠. 자사주 소각 안 하려고. 이비라고 하는 건 교환사채입니다. 교환사채.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의 주식도 들고 있고요. B라는 회사의 주식도 들고 있고 C라는 회사의 주식도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는 A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 교환사채는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나 B 회사의 주식, C 회사의 주식을 교환해 주는 거예요. 원래의 명칭은. 그런데 A라는 회사가 투자 회사가 아닌 이상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의 주식을 굳이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회사의 자사주를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사채가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고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꼼수를 안 부릴 만한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국은 시장과 소통을 하는 기업들, 소통하는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으면 소각을 할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과 소통을 안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최대주주의 경우 내 회사 내가 끌고 가면 되는데 굳이 소액주주들한테 왜 알려? 굳이 알릴 이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뉴스나 공시 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뉴스나 공시가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다 제외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다 제외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뉴스나 공시가 1년 동안 뭐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굳이 공시할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공시할 게 없다. 그 내용은 뭐죠? 우리 회사가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와 공시가 없는 건 시장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다 걸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현금 유보율이 있어야 돼요. 회사의 현금 유보율이. 이 현금 유보율이 있어야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는 거지, 뭐 최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유보율이 있어야지만 자사주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3년, 5년 적자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보율을 거의 다 썼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나는 회사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적자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지분이 어느 정도 있냐. 최대주주의 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5% 들고 있어요. 이거를 자사주가 한 40% 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소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기업 하나 알아요.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중요한 건 최대주주의 주식 비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사주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덴티움이라는 회사를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가 22%잖아요. 자사주가 22%. 그리고 정성민 외 유gin이 18.95%밖에 안 됩니다. 자사주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경우는 자사주를 통해서 경영권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gin의 지분이 많지 않으면 이거를 소각할 수 있을까요? 소각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대표님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지표를 봤을 때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못했는데 자사주를 소각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회사 뺏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의 경우는 제외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를 봐야 되는데 이 실적이 나오는 회사의 경우는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사업 영역. 기본적으로 그런 회사가 있죠. 다른 데에서 A라는 브랜드를 쓰고 그 브랜드만 가격을 받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후에 하락입니다. 이건 단기 상승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업 영역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들의 경우는 이런 종목은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거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월요일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얘기는 그냥 좀 이따가 할까요? 이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은 딱히 좋지는 않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월요일 날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목들을 이제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조금 언급을 해볼게요.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종목 괜찮아요라고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제가 T로보틱스를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T로보틱스를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로봇 관련주가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즉 3월에 저점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그 가격 부근이 지지가 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로봇 관련주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주에 대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부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을 만약에 10,000원 이하로 받게 되면 그때는 100원 단위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원하냐면 조정을 여기에서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상승을 하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역헤드앤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죠. 역헤드앤숄더. 두 번째는 만약에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9,600원 부근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11,2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스권. 그렇기 때문에 T로보틱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테크윙을 한번 볼게요. 테크윙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쭉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게 되면서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중 바닥이 형성되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0,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인해 봐야 될 걸 말씀을 해드리자면
우리 7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은 뛰어넘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조정을 좀 받게 되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저점 부근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크윙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로 내일 조정을 받게 되면 저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니텍을 볼게요. 이니텍은 제가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변동폭이 좀 있죠. 그래서 9,000원 부근에서는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9,000원에서 9,100원 사이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리지만 이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는 매매만 잘하면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니텍도 저 같은 경우는 두세 번 매수를 해갖고 한 7%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21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건 M+, iPa밀리SC, CNC 인터내셔널, 테크윙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뭐 테크윙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iPa밀리SC는 8월 21일 날 언급을 해드린 이후 iPa밀리SC 방향을 계속 위쪽으로 잡고 있죠. 처음에 제가 이때 언급을 해드렸었고, 이때 언급을 해드렸죠. 22,2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때부터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확인해 보시더라도 제가 iPa밀리SC의 경우는 기관의 수급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한번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도가 윗꼬리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었고 매수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방향을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1일 날 방송을 8월 15일이네요. 8월 15일 날 방송을 하게 되면서 iPa밀리SC 실적이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 실적대로 지금은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겠다. 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iPa밀리SC는 3분기 실적은 좋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4분기에는 조금 당기순이익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연간 실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접근하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26,000원 전후였는데 27,000원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 최대 36,500원대까지는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잠깐 볼게요. 아랫꼬리를 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CNC 인터내셔널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건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당기순이익이 12억에서 83억으로 늘어나게 되면 거의 7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7일은 7, 7이 14. 그렇죠. 그러면 84니까 7배 늘어나고 있어갖고 CNC 인터내셔널도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는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는
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5만 원까지 돌파를 하지 못하면 슬슬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급을 해드린 다음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엠플러스의 경우는 아마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2차 전지의 경우는 여기에서 어제 한 번 더 밀렸습니다. 금요일 날 한 번 더 밀렸는데 엠플러스는 버티죠. 하나만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건 기관의 수급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엠플러스의 수급은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더 매수가 이어져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이거를 다 언급을 할 때 어떻게 해드리는 거냐면, 지금 관심 종목으로 10시에 유튜브를 제가 시황이랑 얘기를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 종목은 흐름이 깨졌어요 하면은 이 종목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돼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몇 종목을 제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은 화승인더와 함께 AI 코리아라는 종목은 제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외를 하는지를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화승인더. 주가가 원래 상승 추세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이 4,450원 부근이었는데 이 가격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락 추세로 단기 하락입니다. 단기 하락으로 전환됐으니까 이 종목은 제외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코리아 있죠. AI 코리아. 지금 AI 코리아는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7,700원에서 7,800원대까지 박스권 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제외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제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쭉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몇 종목을 더 볼게요. 몇 종목을 더 보는데, 이제부터는 관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테크윙은 월요일 조정시 매수예요. 월요일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8월 25일 날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에로티베큐움을 한번 볼게요. 에로티베큐움. 지난 금요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이어졌었던 거고요. 테크윙도 역시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됐던 종목입니다. 제가 에로티베큐움을 왜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실적보다는 일단은 차트 중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에로티베큐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을 돌려내려고 하는 시도였죠. 그런데 기관 외국인이 그전부터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고, 다시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12,000원대였는데 이 12,000원을 돌파를 했죠. 즉 무슨 얘기냐, 주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차트는 이겁니다. 기본 룰이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상향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향 추세 전환, 즉 추세 전환되는 시점을 노려봐야 되는데, 주가는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상승 전환되기 시작하는 이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에로티베큐움을 처음에 매수 타이밍으로 가졌던 거고 차익 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우상향되는 그런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OT 백큐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하나마이크론이나 제우스, 하나머티리얼즈, SFA 반도체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마이크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머티리얼즈는 하나마이크론의 자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을 보시면 됩니다. 8월 28일 날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똑같아요. 모든 주가는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의 경우 이전에 저항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악재가 있었죠. 인적 분할에 대한 악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 못하잖아요. 그럼 악재에서 온 거죠. 두 번째, 유상증자를 했었죠. 언제? 대규모로. 작년에. 권리락 빵 터졌죠. 그리고 박살이 나고 횡보를 하다가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있어갖고 1년 가까이 횡보를 했는데 이제부터 우상향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적 하나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연간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실적에 버금가게끔 주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때와 이때의 EPS는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날 거예요. 왜냐하면 EPS를 보게 되면 569원이었는데 340원이죠. 그 이유가 뭐죠? 이때 주식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20%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의 실적과 2025년의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250억이라고 똑같았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수에 따라서 이만큼은 못 갈 수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3배. 2021년 대비해도 거의 2배 정도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021년에 주가가 여기까지 갔었던 거죠. 여기까지 갔었고요. 2023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이슈, AI 가속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3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하나마이크론의 2021년 실적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내년에는 3만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3만원대까지. 약 한 1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일 날 오전이었죠. 요거 딱 돌파를 할 때 분할 매수 하세요라고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봐야 될 거 테크윙 일단은 먼저 말씀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마이크론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센스와 대한유화 이 종목은 제가 8월 30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아모센스의 경우는 실적이 없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주가 확인해 보시게 되면 28,000원대까지 하던 주가가 지금 8,000원대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곳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때 저항이 있었고요. 이때 저항 돌파 시도를 하다가 못 갔고 이때 돌파 시도를 했죠. 이때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소폭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센스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근데 10,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2,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거의 3,000원, 4,000원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30%에서 40% 수익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요. 중국 쪽이 지금 특히 CATL이 광산을 중단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 광산을 중단을 한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공급 과잉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튬 공급 과잉을 막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 뭘 막았냐면 분리막 공급 과잉을 막았어요. 분리막 공급 과잉. 그건 무슨 얘기죠? 공급 과잉. 분리막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리막. 그 내용도 확인시켜 드릴까요? 이것만 너무 얘기하면은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 배터리 업계 반세, 뭐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쭉쭉쭉쭉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리튬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리막. 다른 뉴스인가? 두 가지 뉴스, 아이고, 이거는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에다가 체크를 해놨는데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분리막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리막 관련 중에서 뭘 봐야 되는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대한유화를 보셔야 돼요. 대한유화는요, 우리나라 분리막 소재입니다. 분리막 소재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최근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저항을 돌파를 한 번에 했죠. 그리고 조정을 슬슬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는데, 특히 기관 쪽에서 매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7천 원 부근이 되게 되면 기관 쪽에서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대한유화는 그때부터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실적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대한유화 2025년 흑자 전환되죠.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2022년부터 2024년에 적자가 기록을 해다가 흑자 전환이 되었고 2026년에는 몇 배, 4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기 실적이 14억에서 95억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도 104억으로 늘어나고요. 2025년에 60% 정도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3분기에 1분기, 2분기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3분기에 거의 뭐 6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2022년, 3년, 4년이 실적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고점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적어도 19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29만 원대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최대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4만 5천 원. 그래서 대한유화는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하락한 거죠. 그러다가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가 내일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을 4개를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중에서는 제가 수익 낸 거 있죠. 반도체는 월요일 날 오후부터 다시 보세요. 월요일 오후부터 반도체 분할로 보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가능할 거고요. 목, 금에는 2차전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요, 반도체 뭐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2차 전지 뭐 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만 한번 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적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는 없는데 심텍 3분기 실적 좋아집니다. PSK 이것도 실적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이 종목들도 실적 좋아진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는 뭐 보셔야 되는 거냐면 PNT는 계속 보셔야 돼요. PNT.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죠. PNT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다만 목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분할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는 지속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3분기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테크 보세요. 코인테크도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노신소재도 하반기 실적 좋아집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요, 실적이 없거나 아니면 실적이 2분기 대비 다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시에 시황이랑 관심 종목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10시 시황에서 오늘 관심 종목은 요 종목 봐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종목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인 겁니다. 그때부터. 제 생각은 조금 먼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하나만 그냥 예시 들어 드릴게요. 에코프로가 나올래나? 에코프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는 이전에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있었죠. 이 추세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여기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48,000원 부근까지. 이게 내일 한 번에 올지 아니면 지난 금요일 날 조정을 받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지가 나오게 되면 상승이 나오는 거죠.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가격이 반등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반등이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KMW. 그렇죠? 11,100원에 반등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테크윙도 비슷하게는 했죠. 이전에 전 고점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순간적으로 아랫꼬리에 달기 때문에 요거는 뭐 오류가 조금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죠.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에코프로의 지지선은 이제는 여기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최대는 47,000원이에요. 최대 47,000원에서 48,000원 사이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목금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또 하나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냥 코스모 신소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며칠은 더 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를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라고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정확한 흐름이 나올 타이밍은 제가 방송에서 10시에 유튜브로 언급을 해드렸을 때 그때 2차 전지든 반도체든 타이밍이 나올 때 보라는 얘기인 거고 월요일은 조정을 받으면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반도체를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반도체 보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체크를 하시면 아마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한번 할게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종목이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를 최근에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서키트를 정말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PCB 업체입니다. PCB 업체. 근데 우리나라 PCB 업체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PCB 업체의 뉴스는 다 똑같아요. 뉴스가 다 똑같다. 그리고 실적도 비슷하게 움직인다. 거의 좋아져요. 흑자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PCB 업체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이 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우상향하는 이 추세에 부딪히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바닥 부근에서 변동폭이 좀 있었던 거죠. 뭐 이때는 AI에 대한 이슈 혹은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올 초는 거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악재 때문에 약세가 좀 이어졌던 건데, 지금은 횡보가 맞아요. 지금은 횡보가 맞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 먼저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코리아 서키트의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적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분기 확인해 봤을 때 올해부터 흑자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제일 바닥이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2026년에 상승을 하고요. 근데 분기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과 함께 당기순이익은 증가를 하는데 지배주주가 조금 못 올라가고 있죠. 이 이슈는 왜 그런 거냐면 자회사들 때문에 이 연결 지배주주가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2025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이 주식은 올해 진짜 미친 척하고 올라가게 되면 22,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2,000원대까지. 왜? 2023년의 실적 적자, 2024년의 실적 적자. 그런데 올해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22,000원이고요. 지금부터 80% 정도는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지난 금요일의 히든주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